네, 1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손실보상론에서 가장 그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바로 이 공시가 기준 보상인데요. 이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요, 토지보상법 여기서 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70조 1항. 토지의 보상평가는 표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일로부터 기준 시점까지의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토지의 이용 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 변동률, 생산 물가 상률과 그 밖에 토지 위치 형상, 환경, 이용 사항 등을 고려한 적정 가액으로 결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보상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액 공시 및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에서 공시하는 표준지 단위 면적 땅 가격, 즉 표준지 공시가를 말한다. 판례에서 자, 그럼 개별 공시가 토지 보상 선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보상 평가한다 그러면 막 국민들이 공시지가를 막 올리려고 그래요. 이 공시지가가 나의 보상금의 기준이 된다는데 실질적으로 이 공시지가 막 올려놓으면요, 결국은 여러분들 나중에 저거 세금만 많이 내요. 그래서 공시지가를 막 올리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재산세 관련돼서 저도 그 많이 올랐더라고. 많이 올라서 세금도 좀 많이 내고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뭐 세금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세금 많이 내시면 이제 재산이 많다는 거. 저도 뭐 많은 재산은 아닌데, 하여튼 세금 많이 내서 올바른, 그렇죠? 납세 의무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정부에서 국민 부동산 정책이 좀 일관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강의 시간이니까 말하는 거죠. 또 이게 언론 인터뷰 이런 거 요새 하게 되면 좀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가고, 그래서 저도 좀 뭐 기자들이 전화 오고 그러면 잘 인터뷰 잘 안 하는데, 이 정부 정책이 좀 일관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임대차 3법이 너무 빠른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어요. 특히 계약갱신 청구권, 특히 2+2야 4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후폭풍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제가 국민 권익위원회 부동산 전문 상담위원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막 전화야 막 빗발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서울시 임대차 분쟁 조정이라 가지고 불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 독일의 어떤 모델을 따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독일은 우리하고는 좀 환경이 좀 달랐죠. 이게 이제 독일에서 이게 법령이 우리 임대차 3법 같은 법령이 통과되는 시점은 독일의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하면서 동독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서독주로 이제 이주하고 했을 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임대차 우리나라 3법처럼 장기간에 이제 임대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임대차 요율 이런 것들도 좀 상한을 두고 있고 뭐 이래서 통일 독일의 어떤 전반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뭐 통일 시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통일 아니고 북한 주민들이 우리 남한의 이주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집값이 지금 폭등하고 있고 하니까 임대차 3법 해서 임차인들을 보호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결국은 임대차 3법 하면서 결국 임차인들은 더 어렵게 됐어요. 안 그래도 이제 임대차 하는 후배 거기도 뭐 의사하고 막 와이프가 판사야. 근데도 형님 어떻게 해요? 임대차 3법 통과돼가지고 지금 우리 이사 가야 되는데 갈 집이 없습니다. 전세 그 친구는 이제 고액 전세이긴 하지. 뭐 6억 정도는 고액 전세이긴 한데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됐든 간에 뭐 분양받고 이런 거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 이제 분양하는 아파트 들어가고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계약갱신 청구권도 뭐 기준 시점이 6개월 전인가요? 뭐 근데 그 이전에 뭐 취득을 했대요. 그래서 그것도 또 안 되고 막 해서 골치가 아프다 막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야, 네 와이프 판사인데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냐? 그렇죠? 근데 뭐 직업이 판사죠. 현실에 거기까지 가려면 재판까지 가려면 먼 거예요. 그렇죠? 현실의 문제는 또 그렇습니다. 그렇죠? 참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실험을 할 것이 아니라 좀 합리적인 정책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직능 단체라든지 이게 전문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목소리를 잘 기울여서 국민들의 삶이 이게 법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법을 이번 학기에 우리 법을 공부하니까 이 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 물수변에요 갈거자입니다. 그죠? 물수변에 갈거자.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상식을 기본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상식을 기본으로 해놓은 게 법인데 이게 그러면 이 물이 그 잘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 물수변에 갈거자에서 이게 물이 이제 쭉 흐르듯이 자연의 이치처럼 상식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어떤 공동체 삶에 있어서 상식적인 관점에서 이게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이제 법령이 만들어지고 집행이 되고 시행이 되고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정책이 입법화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물이 지금 그 역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법 자체가 약간 무리수가 있었던 그런 내용이죠. 뭐 저는 항상 그 무리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뭐 이제 그 정책 그 당국자분들께서 뭐 이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제 법안을 통과시켜서 시행되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국민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책 당국자분들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정책 집행을 이러한 법령 정책이 법령으로 만들어지고 그 법령이 저 바닥에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서 이걸 법을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 현장에서 완전히 주먹 다짐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 임대차 3법이 과연 임차인을 위한 법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왜냐면 이건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제가 뭐 법을 우리 부동산 관련 법을 다루는 그 학자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그 임대차 3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지금 전세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줄어들어요. 이로 인해서 사실상 갭 투자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됐어요. 결국은 예전에는 이제 그다 이게 그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많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갭 투자 세력이 지금 안 달라붙다가 갑자기 또 전세가 폭등하니까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줄어들다 보니까 또 다시 갭 투자가 막 성행을 하게 되는. 그래서 뭐 거의 뭐 김포에인가요? 6억 아파트가 거의 씨가 말리는 정도로 그냥 사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전세가가 폭등하고 이게 갭이 적어지니까 집중적으로 거기 이제 갭 투자 세력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뭐 투기를 잡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법령을 뭐 엄격하게 하는 것도 뭐 일시적으로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볼 때는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대문 안에 무슨 도시 재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제 공공재 개발 많이 하시니까 정부에서 공공재 개발을 통해서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 동의율이 한 70% 정도 되는데 이거를 50% 정도로 낮추고 그렇죠. 50% 정도를 소유자 면적 이런 것들을 전부 50%로 낮추고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을 그 수용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뭐 원래 소유자들한테는 뭐 잘 좋은 집들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임차인들한테는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임대주택 같은 거 많이 지어서 특히 이제 도심에 낙후된 지역은 공공재개발로 신속하게 개발을 해서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뭐 방두칸 정도 한 20평대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지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가 그런 식으로다가 정책을 펼쳐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구도심에 재생으로 묶어가지고 도시 재생으로 묶어가지고 뭐 그럴 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다만 그것을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공공재 개발 형태로 해서 많이 넣어서 우리 서민들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청년주택 같은 것도 좀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신혼부부랑 이런 것들을 해서 그래야지 젊은 사람들이 그냥 뭐 그 달러빚 내가지고 마통 뚫어가지고 그냥 달러빚 내서 엄청나게 투자를 막 하고 그쵸? 막 이렇게 싹쓸이 가서 뭐 그냥 개투자 싹쓸이 하고 막 이렇게 대학생도 한대요 그런 거를. 그거는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그 주택뿐만 아니라 저런 뭐 직산업센터 이런 것들도 요즘 많이 짓고 있는데 중공업 지역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분양 같은 것들을 그냥 시공사나 시행사에 맡기지 말고 그런 이제 오피스 투유 우리 아파트 투유 분양하잖아요. 그래서 오피스 투유 같은 것들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투자도 하고 해서 한 뭐 5년 정도 잘 사용 수익 관리를 잘 한 다음에 5년 후에 매각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도록 그렇죠?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 주택 이런 걸 살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생긴 그 개발이익 차익 같은 것들을 이제 젊은 친구들도 할 수 있도록 개발업자라든지 시공사 시행사애들이 그걸 다 먹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일반 투자자인 우리 저 젊은 친구들도 거기에 이제 창업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처럼 창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뭐 그런 거를 좀 더 해야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공급을 눌리는 정책을 펴야 수요가 있더라도 공급이 증가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계속 법령으로다가 족쇄하고 막 이렇게 막 비틀고 그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을 온다. 옛날에 YS 대통령이 뭐 그런 얘기도 행구했는데 이게 계속 그 닭의 목을 비틀듯이 계속 법령으로 강화시켜가지고 이게 퇴로를 막는 것은 오히려 부동산 정책,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 현상이 지금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부동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부동산 전문가죠.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공인 중개사 시험도 36만인가 본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향적으로 좀 정책을 펼쳐나가는 어떤 유연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개별공시가 이제 판례 관련돼서요. 개별공시가가 토지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는 있는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토지 수용 보상액은 구토지수용법조 46조 지금 제 70조 규정입니다.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므로 지가공시법 제10조의 지금 이제 부동산가격공시법이죠. 결정된 공시지가 개별공시가를 기준으로 해 산정하는 것은 아니며 관계법령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한 결과 그 보상액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지가보다 저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상액 산정이 잘못되어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기준 시점은 협의에 의한 경우는 협의 당시, 제기를 한 경우는 수용 당시로 하고요. 지가 변동률은 우리 국토부 장관이 월별로 조사 발표한 지가 변동률을 얘기하고 생산물가산율은 한국은행에서 조사 발표한 생산물가산을 주고요. 적정 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서 해당 공인사업으로 인한 가치의 변동의 배제 등 보상 원칙과 기준이 적용된 가액을 말한다. 70조 규정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보상의 매뉴얼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 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 운영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주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시행규칙 22조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교 표준지 선정 관련된 그런 중요한 내용도 있죠. 자, 표준지는 국토개발법상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하고 이용사항이 같거나 비슷하고 주변 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인근 지역에 위치해서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등의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의 보상평가에 가장 적절하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한다. 다만 한 필지의 토지가 도리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적절한 보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리상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위에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 수구권 안에 유사 지역에 위치하고 1에서부터 3까지 충족하는 표준지 중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뭐 참고적으로 비교 표준지는 도시 지역 내외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용도 지역이 동일한 표준지를 선정한다. 그렇죠? 대법원 판례. 비교 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지역 내에 있는 용도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지역 외에서는 현실적인 이용 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해야 된다. 또한 수용 대상 토지가 도시지역 내에 있는 경우 용도지역이 같은 비교 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현실적인 이용 상황, 공부상 지목, 주요 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 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비교 표준지로 선정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수용 대상 토지가 도시지역 외에 있는 경우 현실적 이용사항이 같은 비교 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용도지역까지 동일한 비교 표준지가 있다면 이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비교 표준지로 선정해야 된다. 그렇죠? 2013년 4월 25일 시특하는 토지의 보상 3항이 신설되어 표준지 선정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에 의하면 도시지역 내를 구분하지 않고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도로 등과 같은 선적인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지구 내에 표시한 표준지를 비교 표준지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공익사업에 대한 제한이 표준 공시가에 반영되어 있으나 이러한 제한이 없는 상태로 보상평가하는 것은 경우 해당 공익사업 밖의 표준지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할 수가 있다. 표준지의 토지 특성이 실제 다른 경우로서 공시기준 이후에 개별 요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으나 공시기준일 당시 토지 특성이 실제와 다르게 공시된 경우는 비교 표준지로 선정하지 않는다. 자, 공시기준 이후에 용도 변경 등이 이루어진 표준지도 비교 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다. 당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에 있는 표준지 용도나 형질이 그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다른 자료에 의해서 공시기준일 당시에 그 표준지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표준지의 수용지역일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2항 규정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 특성에 오류가 있는 표준지는 비교 표준지로 선정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22조. 자, 이거는 좀 잘 놔두셔야겠죠. 제1항에 따른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토지로 한다. 국토개혁 및 영안화 법률 제36조부터 38조까지 38조 이미 39조부터 42조까지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군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평가 대상 토지와 실제 이용상이 같거나 유사할 것, 평가 대상 토지와 주요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평가 대상 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 그죠? 이렇게 실무 기준에서 이제 비교의 선정에 관련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적용 공시지가의 선택. 우리가 공시지가 선택할 때 사업 인정 전, 사업 인정 후, 그렇죠? 그다음에 토지 가격이 변동했을 때, 뭐 이렇게 가지고 한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볼 수 있는데요. 사업 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취득인 경우는 기준 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가 중 기준 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것을 선택하고, 사업 인정 이후에는 사업 인정 전 공시지가를 선택하고, 그죠? 토지가격이 변동된 경우는 이 개발이익을 배제한 그 상태의 공시지가를 선택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적용 공시가라는 것은요,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따른 공시지가가 표준지 중에 대상 토지의 보상평가 시 비교 기준으로 선정된 연도별 공시가를 얘기한다. 판례에서 보면요, 적용 공시가는 기준점 당시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하고 기준점 이후의 공시기준으로 하는 공시지가는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기준점 이후의 공시기준으로 하는 공시지가를 소급 적용하여 보상을 산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요. 토지보상 수용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될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수용재결 이전을 공시기준으로 해서 공시된 것이라야 하고, 수용재결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더 가깝다 하여 수용재결일 이후를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를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인정 의제일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70조 5항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에 대한 의미, 그죠? 이거 일단 관련된 그런 그 사업인정 의제 관련된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도시정비법에는 최초 사업 인정 고시가 후에 사업 시행 인가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인가가 있더라도 최초 사업 인가 고시일이 손실보상 산정 기준일이다. 자, 도정법과 토지보상 시기와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은 특정한 토지를 사업 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최초의 사업인가 고시로 의제된 사업인정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최초의 사업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원정함이 원칙이다. 만약 이렇게 보지 않고 사업 시행인가가 있을 때마다 보상금 산정 기준 시점이 변경이 된다고 보면 최초의 사업인가가 고시가 있을 때부터 수용의 필요성이 유지되는 토지도 그와 무관한 사정으로 보상금 산정 기준 시점이 매번 바뀌게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자의적으로 보상금 산정 기준 시점을 바꿀 수도 있게 되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익사업 시간에 표준지가 없는 경우 의미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약간 그 실무적인 거는 좀 빼고 전반적인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좀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38조의 공시지가 중에서요.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거 우리가 선적인 공익사업인 도로, 철도, 하천 빼고요. 다음 같고 엔드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첫 번째 해당 공익사업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두 번째 해당 공익사업지가 있는 공시가 쭉 해서 전체 공시가 평균 변동률과의 차이가 3%포인트 이상일 것 그 다음에 해당 공시사업에 있는 평균 공시가 평균 변동률이 평가 대상 토지가 소지하는 시군구의 전체 평균 공시가 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을 것. 그렇죠.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시점 수정 보시면요. 시점 수정은 이제 지가 변동률로 적용합니다. 주로 용도 지역별 지가 변동률로 적용하죠.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좀 실무적인 이런 내용은 좀 넘어가고요. 법리적인 그 쟁점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37조 3항 제2호 제3호의 지가 변동률은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의 평균 지가 변동률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떤 지가 변동률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개발지원구역 내 토지 보상평가 시 지가 변동률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이거는 개발지원구역 내 지가 변동률은 2003년 5월 28일 이전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사업에는 이용사항별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고 그 후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용도지역별 지가 변동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변환표시 도매물가 상승률 이게 이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죠. 필요적으로 참작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 기장 70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에서 공간적인 불일치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볼 것이냐. 공간적인 불일치. 그래서 이 공간적인 불일치에 대한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에 대한 비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감정평가서에 기재해야 할 가치 형성 요인에 대한 기술 방법에 대해서는요. 판례가 토지 수용 보상액을 평가하는 데에는 관계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 산정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 가격을 산출해야 하고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가격 산정 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시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가격 산정 요인들을 특정 명시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을 해야 된다. 그렇죠? 개별 요인 비교에 관해서 아무런 이유 설치를 하지 아니한 감정평가는 어떻게 된다? 위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 수치로 토지가격 표준표 비준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품등 비교. 이게 실무적으로 이제 현실적인 이용사항에 따른 비교 수치 외에 공부상 지목에 따른 비교 수치 이런 것들을 중복 적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고요. 개별 요인 관련된 것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밖의 요인 보정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게 가장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기타 요인 보정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보상평가 지역에 가면은 피수용자들이 뭐 이번에 소유자 추천이나 뭐 하면
기타 연봉은 2.5부터 시작하시죠. 뭐 이런 얘기 있어요. 2.5부터 시작하자. 그게 무슨 말이냐? 2.5부터 시작하자. 이게 뭐냐면요. 표준지에다가 곱하기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이게 기타 요인 보정이라는데 2.5부터 시작하자 이런 얘기가 뭐예요? 2.5부터 시작하자. 표준지가 지금 밑에 단가 100만 원이에요. 그죠? 2.5배에다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250만 원부터 시작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2.5배 이상부터 시작하자. 우리 땅은 일단 제곱미터 당 250만 원부터 시작하자. 뭐 이런 얘기예요. 사실 2.5가 시작하자는 말이. 그죠? 실무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막 그 평가사들 협박하고 막 그러긴 하는데 그죠? 저 어렵습니다. 보상평가라는 게. 자, 그 밖의 요인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외에 대상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할 수 있다. 즉,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 토지의 인근 지역 또는 동일수익권 안에 유사 지역의 정상적인 거래 사례나 평가 사례들을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한 거래 사례 등은 용도 지역 등 군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해야 되고 이용사항이 같거나 비슷해야 되고 주요 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해야 되고 지리적으로 가능한 가까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그렇죠? 그 밖의 요인 보정할 때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가격의 변동은 반영해서는 안 된다. 유의사항을 보면은요, 보상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이 필요한 경우는 공시지가가 공시일 당시에 적정액을 반영하고 있으나 시점 정을 위한 지가 변동률이 공시지가 공시일 이후에 지가 변동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거나 공시지가 자체가 적정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적용공시가 소급함으로 인하여 적용공시가의 공시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 해당 공익사업 외에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 변동의 보정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다. 그렇죠? 제도적인 의의 이런 게 있습니다. 급부의 요인 보정에 대해서. 있으면은 판결 누지 한번 보시면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헌법의 규정은 보상 청구권의 근거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보상 기준과 방법에 관해서도 법률의 규정에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고 그 토지수용법과 지가공시법의 규정들은 바로 헌법에서 유보하고 있는 그 법률의 규정들을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당한 보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완전 보상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투기적인 거래에 의해서 형성된 가격은 정상적인 객관적 가치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배제한다고 해서 완전 보상의 원칙이 어긋나는 것은 아니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질이므로 이는 완전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 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쭉 해서 밑줄을 낸 거 보면요. 또한 해마다 구체적으로 공시되는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의 적정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고가로 평가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저가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이는 모두 잘못된 제도의 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제도가 잘못 운용되는 경우에는 지가58조 A 신청 절차에 의해서 시정할 수 있는가 하면 수용 보상을 평가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 가격 참작 등 토지보상수용법 46조 제2항 소정의 기타사항 참작에 의한 보정방법을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그러하여 공시지가에 의하여 보상을 선정하도록 한 위 토지보상수용법 지가공시법 규정이 헌법 제23조 4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 특이한 판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컨닝을 했는데 합격이다 뭐 이런 아주 앞뒤 좀 안 맞는 그러니까 제도 운용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게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도 운용상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정당 보상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공시기준일 당시 공시지가를 통해서 보상을 그 기준 시점에 그 공시지가 곱하기 시점 수정, 기억요인 비교, 계획요인 비교, 기타요인 보정 그렇죠. 그밖에 요인 보정을 통해서 이제 보상액을 책정하는데 이거 말고는 현실적으로 정당 보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밖에 요인 보정에 참작할 수 있는 사례는 인근 지역의 정상적인 거래 사례, 보상 사례 이런 것들이 적정 보상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한다. 적정 보상 영향이 미치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보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 이제 공시지가가 있고 인근의 유사 토지의 정상 거래 사격을 기타 요인 보정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정상 거래 사례만큼 줘라 이렇게 정상 보상액이 이렇게 올라가도록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한 거죠. 설계를 한 건데 또 이거를 현장에서는 굉장히 그 악용을 해요.
그 예를 들자면은 이게 정상 거래사를 반영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이제 봐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A라는 사람이 지금 1억짜리 땅을 B에게 1억 5천에 팔아요. 일종의 가장매매지. B는 C에게 2억에 팔고 C는 D에게 3억에 팔고. 그러면 이제 거래 사례가 막 쌓이잖아요. 인근의 정상적인 거래 사례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거래 사례 막 쌓여요. 그렇죠? 실제 남양주에서 실제 이거 보상 투기가 이루어진 가장매매 이런 것도 있어요. 검찰에서 싹 다 잡아들여 가지고 그렇죠? 가장매매를 입증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 거래 금액이 실제로 입금이 됐느냐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매매로 다 잡아들였는데 이게 이제 보상 투기에 굉장히 온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또 뭐 이거가 보상매매 되니까 이게 이제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이게 열쪽에 현물 출자를 해요. 또 이건 이제 잡아들여야 되는데 현물 출자. 이건 또 잡아들이기 어려워요. 또 현물 출자를 이거 어떻게 이걸 잡아들여야 되느냐. 이것도 하나의 또 고민이죠. 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법망을 빠져나가는 아주 그 미세한 이 사람들의 아주 이 작업이 보통이 아니죠.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 합니다. 보면은.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상 거래 사례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판단이 좀뭐 애매할 수는 있죠. 물론 이제 이게 현물 출자하거나 또는 이런 가장매매를 하게 되면 등기부상에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실거래가 자료로는 막 뜬단 말이에요.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막 떠요. 그러면 이게 실거래가 자료가 과연 합당한 것이냐, 그렇죠? 이게 적정 보상액에 관련된 정당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게 합당한 금액이냐에 대해서는 이게 단기간에 걸쳐서 막 이루어지고 막 이러면 굉장히 그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게 좀 잘못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좀 굉장히 불편한 그런 내용,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죠. 그렇죠? 알고 있어요. 해당 평가사도 알고 있는데 이게 참 이런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죠. 보상을 많이 받고자 하는 사람의 참 그런 의지와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불법 행위를 저질러 가면서까지 그렇죠? 정상 거래 사례 거래 가격들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죠? 예, 뭐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야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급을 강화하지 말고 보상을 잘 받아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간다 그러면 이런 이제 이런 악행을 이제 저질러가면서도 하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 듯합니다. 좀 씁쓸한 얘기긴 한데요. 자,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 거래사의 의미. 판결로지 보면 토지 수용에 있어서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수용 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 거래 사례를 반드시 조사에 참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유사 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고 여기서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 거래 가격이라고 함은 그 토지가 수용 대상 토지에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지목 등급 지적 형태 이용사항 법령상 등의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 대상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을 말하고 또한 그와 같은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 거래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래 사례가 있고 그것을 참작함으로써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자, 법률 요건 분배설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보상에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사업 시행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피수용자 원고에게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법령을 전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피수용자는 그에 대한 정보도 잘 모르고 감정평가사라든지 뭐 공인중개사 하신 분들이어야 뭐 인근의 뭐 거래 사례라든지 뭐 보상 사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지. 일반 토지 소유자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입증 책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좀 우리 법령의 어떤 전체적인 패턴으로 봐서는 좀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은 들어요. 자,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 거래 사례는 그 토지가 수용 대상 토지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지목, 등급, 지적, 형태, 이용사항 및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 대상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해서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것을 말한다.
다만 개발이익이 포함된 경우에도 그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정할 수 있다면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자, 그런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상 선례죠. 자, 보상 사례는 해당 공익사업의 보상 이전에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로서 인근 유사 토지에 존재하여 대상 토지에 적정한 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를 의미한다. 해당 공익사업의 보상 사례는 참작할 수 없다. 해당 공익사업에 대한 보상 사례는 그 밖의 요인으로 참작할 수 없다. 단순 호가 또는 세평가계, 담배설례 등 그 밖의 요인 보정에 참작할 수 없다. 단순한 호가나 이런 것들은 감칙의 이제 그런 내용들, 실무 기준에 관련돼서 그 밖의 요인 보정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이용 상황 기준이죠. 현황 평가 원칙입니다.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라는 것이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기준 시점에서 실제 이용 상황으로서 주요 환경이나 대상 토지의 공법상 규제 등으로 보아 인정 가능한 범위의 이용 상황을 말하고요. 따라서 대상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 행위가 완료되어 현실적인 이용 상황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공부상 지목 변경 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변경된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죠?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에는 형질 변경 허가에 관한 준공 검사를 받거나 토지 지목을 변경할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죠. 즉 토지 소유자가 지목 및 현황이 전인 토지에 대해서 국토행위에 관한 계획미원화 법률 등의 관계법령에 의해서 건축물의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그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토지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그 착공 신고가서 제출을 했는데요. 형질 변경 허가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 지목 변경 절차에 따라 그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할 여지가 있었으며 그와 같이 형질을 변경한 이후에는 그 토지를 더 이상 전으로 사용하지 않고 한편 행정청도 그 토지가 장차 건축물의 부지인 대지로 사용됨을 전제로 건축허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 등 제6조 1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건축허가 신청서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이 대지임을 전제로 개별공시가를 산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했으며 나아가 그와 같이 형질이 변경된 후에 그 토지가 대지로서의 매매되는 등 형질이 변경된 현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정이 있는 경우 비록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던 중 토지가 택지개발 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됨으로써 실제로 그 토지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아 그 토지를 지적법상의 우리가 이제 공간정보법이죠. 지적법 제5조 시행령 제5조 8호자에 정한 대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토지보상법 제70조 2항 현실적인 이용사항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또 중요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편입 당시 지목 및 이용사항 기준으로 평가하되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현재 토지 이용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된 내용이 있고요. 농가주택 신축용으로 용도 증명서를 발급받은 토지가 수용 재개발 이후에 전에서 대로 지목 변경된 후 대로 인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재결례가 있고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현실적인 전으로 보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토위에서 이런 사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1962년도, 그러니까 67년도부터 항공사진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1960년 1월 20일에 개간된 것으로서 각 법률에 의한 개간 허가 등의 대상에 허가됨에도 허가 등이 없이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토지라는 사실을 사업 시행자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1967년도죠. 항공사진 최초 항공사진상 토지의 일부가 농경지로 개간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개발제한구역은 1976년 12월 4일로 개간 이후인 점. 산지관리법상의 부칙 제1항에 따라 소유자가 땡땡시의 지목 변경에 관하여 신고하였으나 땡땡시에서 이 건 공익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 산지 전용허가 의제로 사유로 임시 특례 규정 적용이 불가한 경우로 회신한 점. 편입지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땡땡시의 불법 전용 산지 임시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 여부와 면적에 대한 사실 조회 시 적용 대상임을 면적을 확인하여 통보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 신청인들의 토지들 중 땡땡시에 확인해준 면적에 대해서는 현황인 전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금의 이의 제기할 시 이를 반영하여 보상하도록 해야 된다.
자, 현실적인 이용상의 판단 시점은 보상 대상에 대한 권리가 소멸할 때 기준으로 한다. 현실적인 이용상은 보상법의 기준점에서 판단한다. 그렇죠? 재결례. 현실적인 이용사항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판단하고 토지보상법에 정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되면 되고 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주관적인 의사나 감정의 임의적인 판단에 결정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판례를 보시면은 토지 수용 대상 토지는 수용 재개를 당시에 현실적인 이용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고 그 현실적인 이용사항은 법령의 규정이나 토지 소유자의 주관적 의도에 질재할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된다. 재결례도 마찬가지죠.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현실적인 이용사항 기준의 예외로서 일시적 이용사항, 그다음 미지급 용지, 무건축물 등의 부지, 그다음 불법 형질 변경 토지, 건축물 등의 부지, 그렇죠? 현황평가 기준의 예외, 일시적 이용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서 일시적 이용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해서 대상 토지를 원래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토지 본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거나 대상 토지의 주행 환경 사정으로와 현재 이용 방법이 임시적인 것. 우리가 보통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땅 이런 내용들을 보통 얘기합니다. 현실적인 이용 상황의 판단 기준은 또 우리가 주차장 같은 경우로 일시적 이용 상황으로 보통 보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법 형질 변경도 일시적 이용에 불과하다. 그렇죠? 무허가 등의 부지 불법 형질 토지로 원상 회복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재 이용상을 원상 회복하기 전에 일시적인 이용상으로 본다. 그래서 38조 일시적 이용상에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70조 제2항에 의한 시행령 제38조죠. 일시적인 이용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따라 해당 토지를 본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그 본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토지의 주요한계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 이용 방법이 임시적인 것으로 한다.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까지 225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우리가 이제 관련 규정, 판례 이런 것들 계속 보다 보니까 좀 어렵고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이참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보상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상이 받는다 그랬을 때는 아주 여기 있는 내용들이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론에서 이런 이제 세부적인 저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르쳐 본 적은 또 이번 처음에 왜냐면 전에는 그냥 사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이 약했고 그냥 전반적인 내용들만 좀 볼 수 있었는데 이번 참에 이제 디테일하게 법령의 규정이라든지 우리 수용 업무 편람에 관련돼서 아주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아주 큰 공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